1764년 봄 한양으로 향하던 이준혁은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급히 말을 몰았습니다. 이런, 비가 오는구나. 준혁은 옷고름을 여미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산길 중턱에 자리한 청년사가 눈에 들어왔고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고삐를 돌렸습니다. 스님, 실례가 안 된다면 비를 피할 곳을 빌릴 수 있을까요? 절 입구에서 나무를 쪼개던 늙은 스님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보러 가시는 선비시군요. 어서 들어오시게. 늙은 스님은 손짓으로 준혁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요사체로 들어선 준혁은 젖은 옷을 벗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비구니 한 명이 차와 마른 옷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비님,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해심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모습을 잠깐 보았는데 수행자답지 않게 슬픈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준혁이 인사를 하자 해심은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준혁의 말에 해심이 멈춰 섰습니다. 이 산사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준혁이 물었고 해심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100년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네요. 준혁이 말했지만 해심은 대답 없이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준혁은 옷을 갈아입고 차를 마시며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준혁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 준혁은 법당 옆 작은 방에서 스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해심도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꾸만 해심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원 스님이 준혁을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게. 내일 아침이면 비가 그칠 것이네. 회원 스님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빗속을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낮에 보았던 젊은 비구니 해심이었습니다. 준혁은 왜인지 마음이 불편해져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준혁은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귀를 기울였고 발소리가 옆방 앞에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준혁이 작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준혁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촛불이 보였고 해심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준혁이 다가가자 해심은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심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보였고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선비님을 깨웠나 보네요. 해심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왜 우시는 겁니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심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이 절에 맡겨졌어요. 그 후로 줄곧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해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늙어가는 게 가끔은 억울해요. 준혁은 해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스님도 사람인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준혁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해심은 준혁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새벽녘 준혁은 다시 잠에서 깨어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해심도 방문을 열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선비님, 해심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스님.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말은 잊어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해심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스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준혁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해심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고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안 됩니다. 해심이 손을 빼려 했지만 준혁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해심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금기를 넘었고 아침이 되자 준혁은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동이 트기 전 준혁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해심은 창가에 앉아 준혁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해심이 작게 불렀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그냥 가세요. 해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췄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해심은 텅 빈 방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해심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준혁은 절을 빠져나와 말에 올라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쳤지만 준혁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석 달 후 해심은 아침마다 느껴지는 메스꺼움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요사체 뒤편에서 해심은 속이 뒤집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토했습니다. 해심아, 괜찮은 게냐? 옆방의 해인 스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요. 해심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해심은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한 달이 더 지나자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해심은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해심은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해심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해심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은사님,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해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해원 스님이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해심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해원 스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해원 스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사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해심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해원 스님은 한참을 말없이 해심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냐?
누구와 그런 짓을 한 거냐? 석 달 전 비 오던 날 묵었던 선비입니다. 해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느냐? 회원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해심은 계속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당장 이 절을 떠나거라.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 회원 스님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해심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심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청년사를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해심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뒤돌아본 절은 아침 햇살 속에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해심은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해심은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모님,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해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모는 해심의 승복 차림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스님이 왜 혼자 이런 곳에 오셨어요? 절을 떠나왔습니다. 해심의 대답에 주모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환속한 비구니는 받을 수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주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해심은 고개를 숙이고 주막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해심은 마을 어귀의 허름한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해심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 일할 곳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해심은 밭일을 하던 안악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디서 왔소? 안악이 해심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청년사에서 왔습니다. 이제 환속했어요. 해심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속한 비군이라. 뭔가 사연이 있겠구만. 안악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 혼자 살 오두막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낮에는 밭일이든 뭐든 하겠습니다. 해심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산 중턱에 빈 오두막이 하나 있긴 한데 오래되어서 많이 낡았소. 안악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고쳐서 쓰겠습니다. 해심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해심은 그 오두막에 정착했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밭일을 도와주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해심을 경계했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환속한 비군이래.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쫓겨난 거야. 맞아, 조심해야 해. 저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해심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한편 그 무렵 준혁은 한양에서 과거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관리가 준혁의 이름을 불렀고 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축하하네. 급제했네. 관리가 합격증을 건네자 준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렇네. 자네는 이제 관직에 오를 수 있네. 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급제했습니다. 준혁이 방으로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아들이. 어머니가 기뻐하며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하다 아들. 이제 우리 집안의 영광이로다. 아버지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방에 앉은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심 스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준혁은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준혁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의 집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장진사 댁에서 혼처를 제안해 왔다. 아버지가 준혁을 불러 말했습니다. 장진사 댁이라면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양반 집안 아닙니까? 준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급제했으니 좋은 집안에서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아버지가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혼인할 준비가. 준혁이 말을 흐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준혁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고 혼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혼인식 날 준혁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장씨 부인은 아름답고 품이 있는 여인이었지만 준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씨 부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도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준혁은 신부 앞에 앉았지만 자꾸만 해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장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준혁은 얼버무렸습니다. 장씨 부인은 남편의 이상한 태도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해심은 홀로 산골 오두막에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으아하. 해심은 이불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밤새 진통이 계속되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해심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내게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해심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너는 승우라고 하자. 이겨낸다는 뜻이야. 해심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부터 해심은 승우를 키우며 더욱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았다며 해심을 더욱 냉대했습니다. 저 여자 봐라. 혼자서 애를 낳았어. 환속한 비구니가 애까지 낳다니 파렴치한 것. 해심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승우를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꼭 너를 잘 키울게. 해심은 잠든 승우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승우가 5살이 되던 해 산골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환속한 비구니 때문이야. 마을 어귀에 모인 사람들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맞아. 저런 부정한 사람이 마을에 있으니까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다른 사람도 맞장구 쳤습니다. 해심은 승우를 데리고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왜 저래요? 승우가 해심의 치마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승우야. 우리 빨리 가자. 해심은 승우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해심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 여자다. 한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해심은 승우를 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해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라고? 내가 이 마을에 저주를 가져온 거야. 한 안악이 해심에게 다가오며 고함쳤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마을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해심이 항변했습니다. 입 닥쳐. 당장 이 마을을 떠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승우는 무서워서 해심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엄마. 승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승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해심은 승우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해심의 오두막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서 마을을 떠나. 사람들이 소리치며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심은 승우를 안고 방 안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승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쉿,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해심은 승우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두막 주위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퍽! 돌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심은 승우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제발, 제발. 해심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해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우야, 우리 이곳을 떠나야 해. 해심이 승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엄마? 엄마도 아직 모르지만 우리를 받아줄 곳을 찾아야 해. 해심은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심은 승우를 데리고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났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해심은 폐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나. 해심은 낡은 집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여기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승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고칠게. 해심은 억지로 웃으며 승우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부터 해심은 폐가를 수리하고 주변에서 나무 열매와 나무를 캐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자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승우야,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뭔가 구해올게. 해심은 굶주린 승우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해심은 산을 헤매다가 근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일거리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해심이 한 집 앞에서 부탁했습니다. 누구야? 어디서 왔어? 문을 연 안악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산 위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할 곳이 필요해요. 해심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안악은 해심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일거리가 없어. 다른 곳으로 가봐. 안악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해심은 빈손으로 폐가로 돌아왔고 승우는 배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미안해, 승우야.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해심은 승우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준혁은 5년간의 관직 생활 끝에 지방 수령으로 승진했습니다. 준혁, 축하하네. 이제 수령이라니 대단하네. 동료 관리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장씨 부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제가 지방 수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느 고을인가요? 장씨 부인이 기쁘게 물었습니다. 청주입니다. 다음 달에 부임해야 합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이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장씨 부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청주라는 지명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청주라면 청년사 근처가 아닌가. 준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해심 스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과거는 잊어야 해. 준혁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임길에 오른 준혁은 일부러 청년사 근처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으리, 저 앞에 청년사가 보입니다. 마부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잠깐 멈춰라. 절에 들러야겠다. 준혁이 명령했습니다. 말에서 내린 준혁은 청년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절은 5년 전과 똑같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늙은 스님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 이곳에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늙은 스님은 준혁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때 과거 보러 가시던 선비시군요. 이제는 벼슬아치가 되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심이라는 스님을 아십니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늙은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해심은 이미 5년 전에 절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늙은 스님은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준혁은 절을 나와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해심 스님, 제발 무사하시길. 준혁은 중얼거리며 부임지로 향했습니다. 청주 관아에 도착한 준혁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이번 달 민원 서류입니다. 서기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알겠다. 여기 놓아라.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준혁은 한 장의 보고서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환속한 비구니와 그 아이를 내쫓았다는 내용이군. 준혁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혹시 해심 스님이 아닐까? 준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골 마을이 어디에 있느냐? 준혁이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관아에서 북쪽으로 한나절 거리에 있습니다.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그곳으로 가봐야겠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혼자 말을 타고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준혁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가 근처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 여인과 그 곁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준혁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준혁이 말을 걸자 여인이 돌아보았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해심 스님.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심도 준혁을 알아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비님. 해심은 재빨리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준혁은 그 아이를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혁과 해심의 재회 일주일 후 준혁은 다시 폐가를 찾았습니다. 해심 스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준혁이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심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혜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 아이가 제 자식입니까? 준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혜심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제발. 준혁이 간청했습니다. 그래서요? 알면 뭐가 달라지나요? 혜심이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책임이라고요? 5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혜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승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누구예요? 승우가 준혁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준혁은 승우를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승우야, 방으로 들어가 있어. 혜심이 승우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승우입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알 필요 있나요? 혜심이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라고요? 당신은 이미 다른 가정이 있잖아요. 혜심도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승우가 돌을 집어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돌이 준혁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승우가 외쳤습니다. 준혁은 어깨를 만지며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승우야, 나는 내 엄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준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엄마가 우는 거 봤어. 승우가 또 다른 돌을 들었습니다. 혜심은 승우를 안으며 준혁을 돌아보았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혜심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준혁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돕고 싶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까지 혼자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혜심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혜심 스님. 준혁이 마지막으로 불렀지만 혜심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관아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혜심과 승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해. 어떻게든 도와야 해.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쌀과 생필품을 가득 담은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나으리, 어디 가십니까? 서기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혜심의 폐가 근처에 물건을 놓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혜심은 문 앞에 놓인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혜심은 보따리를 열어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우야, 오늘은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혜심은 승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갖다 놨어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갖다 놨나 봐. 혜심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따리가 문 앞에 놓였습니다. 혜심은 그것이 준혁의 것임을 알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승우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해. 혜심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 승우가 산에서 놀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으악! 엄마! 승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심은 급히 달려갔고
승우의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우야, 괜찮아. 괜찮아. 해심은 승우를 안고 폐가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승우야, 눈 떠. 제발 눈 떠. 해심은 승우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해심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준혁 나으리를 찾아가야 해. 해심은 승우를 등에 업고 관아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뛰어 관아에 도착한 해심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해심이 소리쳤습니다. 문지기가 나와 해심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거지가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제발 이준혁 나으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해심이 애원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준혁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해심 스님. 준혁은 해심을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승우가 뱀에 물렸어요. 해심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해심의 등에 있는 승우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오시오. 준혁이 외쳤습니다. 준혁은 승우를 안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어디 물렸습니까? 다리요, 다리를 물렸어요. 해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즉시 서기를 불렀습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와라. 최고의 의원을. 준혁이 명령했습니다. 네, 나으리. 서기가 급히 나갔습니다. 준혁은 승우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구나. 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심은 승우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살릴 테니까. 준혁이 해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의원이 도착해 승우를 진찰했습니다. 독이 많이 퍼졌습니다.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의원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뭐든 하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준혁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의원은 약을 다리고 승우에게 먹였습니다. 밤새 준혁과 해심은 승우 곁을 지켰습니다. 나으리,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해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우는 제 아들입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께는 이미 가정이 있잖아요. 해심이 말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입니다. 지금은 승우만 생각합시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심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녘 승우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승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야, 깨어났구나. 해심이 기뻐하며 승우를 안았습니다. 준혁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승우는 준혁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나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 승우야. 해심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승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승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우가 회복하는 동안 준혁은 매일 관아에 들러 승우를 돌보았습니다. 승우야,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준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괜찮아요. 승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밖에 나가서 놀아볼까?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승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준혁은 승우를 데리고 관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저씨, 저기 저 꽃 좀 봐요. 승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쁘지? 승우도 따볼래? 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승우는 신나게 꽃밭으로 뛰어갔습니다. 해심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해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은 승우와 한참을 놀다가 해심에게 돌아왔습니다. 해심 스님, 승우를 제 서자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해심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승우는 제 아들인데. 준혁이 물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승우를 인정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으리의 가정이 무너질 거예요. 해심이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감수할 일입니다. 아니요, 저는 승우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해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해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빼앗는다는 게 아닙니다. 함께 키우자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아요. 해심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승우를 제대로 인정하고 함께 살 거야. 승우가 완전히 회복한 후 준혁은 해심과 승우를 폐가로 돌려보냈습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해심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니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와요? 승우가 준혁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 준혁이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심은 승우를 데리고 폐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해심은 승우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다가 승우가 나으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어떡하지? 해심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혁이 승우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안 돼. 나는 이미 포기했어. 해심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관아로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승우를 만나야지. 준혁은 달력을 보며 다음 방문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준혁과 해심, 그리고 승우의 새로운 관계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준혁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심의 폐가를 찾았습니다. 나으리, 승우가 멀리서 준혁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승우야, 오늘도 건강하구나. 준혁이 승우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승우가 준혁의 보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책을 가져왔단다. 준혁이 보따리에서 책 몇 권을 꺼냈습니다. 책이요? 저도 글을 배울 수 있어요? 승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준혁이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심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우가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이네요. 해심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승우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를 가르치면 금방 배울 겁니다. 준혁이 해심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해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그만하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준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은 승우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야, 이 글자는 하늘 천이라고 읽는단다. 준혁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늘 천. 승우가 따라 읽었습니다. 잘했어. 그럼 이 글자는 땅지. 승우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승우가 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준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승우는 천자문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나으리, 저 이제 다른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승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사서삼경을 배워볼까? 준혁이 새 책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요? 승우가 뛰며 기뻐했습니다. 혜심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승우야, 나으리께 폐를 끼치는 거 아니니? 혜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승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심 스님, 승우는 정말 총명합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나중에 과거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과거요? 혜심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승우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심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서자도 아니고 그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준혁이 혜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혜심과 승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나으리, 오늘 제가 잡은 산나물로 국을 끓였어요. 혜심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혁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순도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으리, 다음에는 언제 오세요? 승우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준혁이 승우의 코를 살짝 건드리며 웃었습니다. 혜심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어. 혜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 준혁은 혜심과 승우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와, 나으리, 꽃이 정말 많아요. 승우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조심해라, 넘어지면 안 돼. 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심도 승우를 따라 걸으며 꽃을 구경했습니다. 진달래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요. 혜심이 꽃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구경할 겨를이 없으셨겠죠.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절에 있을 때는 산에 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혜심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나오십시오. 승우도 좋아할 겁니다. 준혁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혜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나으리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미 좋은 가정이 있으신데. 혜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승우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혜심이 말했습니다.
옳고 그른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준혁이 혜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심은 준혁의 눈을 마주치고 금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혜심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준혁이 물었지만 혜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으리, 여기 좀 봐요. 승우가 저 멀리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승우에게로 갔습니다. 승우의 8번째 생일날, 준혁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승우야, 생일 축하한다. 준혁이 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승우가 신나게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새 옷과 붓, 먹,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승우도 제대로 된 도구로 글을 써야지.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승우가 준혁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준혁은 승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승우 많이 컸구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심은 부엌에서 생일상을 차려왔습니다. 나으리 변변치 않지만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혜심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정성이 가득하네요. 준혁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승우야, 소원을 빌어봐. 혜심이 말했습니다. 승우는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나으리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승우의 말에 준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승우야. 준혁이 승우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나으리, 왜 그러세요? 승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으리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준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승우가 잠든 후 준혁과 혜심은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혜심 스님. 네, 나으리.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혜심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스님을 사랑합니다. 준혁의 말에 혜심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혜심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입니까? 제 진심인데. 준혁이 물었습니다. 나으리께는 이미 부인이 계십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준혁이 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심은 손을 빼려 했지만 준혁이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으리를 사랑합니다. 혜심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준혁은 혜심을 끌어안았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반드시 오게 만들겠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혜심이 준혁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은 아쉬워하며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혜심이 배웅했습니다. 준혁은 말에 올라타며 뒤돌아보았습니다. 혜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승우를 데리고 마을 장터에 갔습니다. 승우야,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나으리랑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승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사줘야지. 준혁이 승우의 손을 잡고
가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나으리, 저기 신발 가게가 있어요. 승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발을 사고 싶구나? 네, 제 신발이 너무 낡았거든요. 승우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가장 좋은 신발을 사주마. 준혁이 승우를 데리고 신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맞는 신발 중 가장 좋은 걸로 주시오. 준혁이 가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네, 나으리. 가게 주인이 몇 켤레의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승우는 새 신발을 신어보고 너무 좋아서 뛰어다녔습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해요. 승우가 준혁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우리 승우 행복하면 나으리도 행복하단다. 준혁이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승우에게 새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었습니다. 나으리,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승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나으리도 즐거웠단다.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혜심이 새 신발과 옷을 입은 승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나으리, 너무 많이 사주셨어요. 혜심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아들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심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수 있을까? 혜심은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관아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어. 준혁이 말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관아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으리, 부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서기가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인이 왜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씨 부인이 방 안에서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갑자기?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씨 부인은 준혁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숨기는 게 있죠? 장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 후 장씨 부인은 준혁 앞에 앉아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산골에 숨겨둔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장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준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장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이미 다 알아봤어요. 장씨 부인이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산골에 드나드는 걸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에요. 장씨 부인이 편지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집어들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뭘 들어요? 당신이 저를 배신했다는 걸요? 장씨 부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다른 여자와 아이를 몰래 만나는 게 배신이 아니면 뭐예요? 장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장씨 부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여보, 당장 이혼합시다. 이혼.
장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아버지께 편지를 보내겠어요. 아버지께서 오시면 당신은 끝이에요. 장씨 부인은 짐을 챙겨 방을 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준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며칠 후 장씨 부인의 아버지 장진사가 여러 하인들을 데리고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혁이 어디 있느냐? 장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준혁은 급히 나와 장진사 앞에 섰습니다. 장인어른 찾아오셨습니까?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놈이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장진사가 준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다냐? 내 놈은 지금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거야. 장진사가 준혁을 밀쳐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당장 관직을 사퇴하고 우리 딸과 이혼해라. 장진사가 명령했습니다. 관직을 사퇴하라고요? 준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상부에 고발해서 내 놈을 파직시킬 거야. 장진사가 위협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내 놈 같은 파렴치한은 관직에 있을 자격이 없어. 장진사는 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장진사는 하인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준혁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준혁이 해심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수령 나으리가 산골에 첩을 두었대. 맞아. 그 환속한 비군이랑 사통한다더라. 마을 어귀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령이 그런 짓을 하다니 염치가 없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상소를 올려야 해. 마을 유지 몇 명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그래, 저런 부도덕한 수령은 파직시켜야 해. 내일 당장 상소문을 작성하자. 사람들이 결의에 차서 말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유지들은 준혁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상소문을 조정에 올리면 저 수령은 끝장이야. 한 유지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유지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은 상소문을 봉인하고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크게 퍼졌고 준혁의 명성은 추락했습니다. 저 수령 때문에 우리 고을이 망신당했어. 맞아. 빨리 다른 수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준혁을 비난했습니다. 해심도 마을에 내려왔다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수령의 첩이래. 환속한 비군이 주제에 파렴치하기는. 사람들이 해심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해심은 얼굴이 붉어져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승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승우야. 해심은 눈물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심은 자신 때문에 준혁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으리를 망치고 있어. 해심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우야, 우리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 해심이 승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 여기가 좋은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나으리께 피해가 돼. 해심이 설명했습니다. 나으리가 피해를 받아요? 승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야 해. 해심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해심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야 해요? 승우가 슬픈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승우야. 엄마가 못났어. 해심은 승우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심은 승우를 데리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해심 스님,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준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떠나야 합니다. 해심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떠나려 하십니까? 저희 때문에 나으리께서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해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제 문제입니다. 스님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준혁이 해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나으리. 이제 그만하세요. 해심이 손을 빼려 했지만 준혁이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승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승우야. 해심이 비명을 지르며 승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승우야, 정신 차려. 준혁도 급히 승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승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 열이 났습니다. 나으리, 승우가 이상해요. 해심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빨리 관하로 갑시다.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준혁이 승우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지금은 승우가 중요합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승우를 안고 말에 올랐고 해심도 뒤따라 올랐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준혁은 즉시 의원을 불렀습니다. 빨리 오시오. 아이가 위독합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의원이 도착해 승우를 진찰했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는 전염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의원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전염병이요? 해심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요즘 이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한양에서 명의를 모셔와야 합니다.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장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시오. 준혁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한양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서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소. 빨리 가서 최고의 명의를 모셔오시오. 준혁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서기는 급히 관아를 나갔습니다. 해심은 승우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승우야, 엄마를 떠나면 안 돼. 제발. 해심의 눈물이 승우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준혁도 승우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승우야, 아버지가 꼭 살려줄게.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장진사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관아로 찾아왔습니다. 이준혁?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장진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지금은 아이가 위독합니다. 준혁이 승우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놈의 사생아 아니냐? 장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준혁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이. 장진사가 준혁을 때리려 했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십시오. 해심이 몸을 던져 준혁을 막았습니다. 내가 그 환속한 비군이냐? 장진사가 해심을 노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해심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죄야, 죄. 내 놈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장진사가 고함쳤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이가 아픕니다. 준혁이 장진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내 놈 정말 미쳤구나. 좋아. 내가 직접 끝장을 내주겠다. 장진사는 관할을 나가며 협박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준혁을 파직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나으리 파직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서기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건넸습니다. 준혁은 문서를 받아 읽었지만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알겠네.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승우가 회복하는 게 먼저네. 그 후에 생각하겠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해심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자책했습니다. 나으리,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그만하십시오. 이건 제 선택입니다. 준혁이 해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한양에서 명의가 도착했습니다. 나으리, 명의께서 오셨습니다. 서기가 알렸습니다. 빨리 모셔오시오. 준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명의는 승우를 진찰하고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가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해심이 희망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의가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과 해심은 밤새 승우 곁을 지켰습니다. 나으리는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해심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니까요. 준혁이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는 이제 모든 것을 잃으셨잖아요. 승우만 살아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준혁이 승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심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명의가 승우를 치료한 지 사흘째, 승우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명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해심이 기쁨에 차서 물었습니다. 네, 이제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명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 명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명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승우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승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야, 깨어났구나. 해심이 승우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나으리도 여기 계세요? 승우가 준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승우야. 나으리가 줄곧 내 곁에 있었단다. 준혁이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 살았어요? 그래, 살았어. 우리 승우가 살아서 돌아왔어. 해심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승우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엄마가 당장 죽을 쑤어줄게. 해심이 기쁘게 일어섰습니다. 준혁은 해심을 따라 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해심 스님, 정말 다행입니다. 나으리 덕분입니다. 해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해심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장진사가 다시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이준혁,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장진사가 녹이 띈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승우가 이제 회복했습니다.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고집불통 같은 놈이. 장진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파직 명령도 내려왔으니 더 이상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파직으로 끝날 줄 아느냐? 내 놈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어. 장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혁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제 내 차례다. 장진사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장을 찍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찍어라. 장진사가 재촉했습니다. 준혁은 도장을 꺼내 이혼 서류에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다시는 우리 집안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장진사가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깨에 짐이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승우와 해심 스님을 만날 수 있겠어. 준혁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온 관리가 준혁의 관인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이준혁, 관인을 내놓으시오. 관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준혁이 관인을 건넸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관직에 있지 않소. 알고 있습니다. 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행실이 관리로서 부적절했기에 파직된 것이오. 관리가 덧붙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는 관인을 챙겨 관할을 떠났습니다. 서기와 다른 관리들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정말 죄송합니다. 서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들 잘못이 아니네. 준혁이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으리는 좋은 수령이셨습니다. 다른 관리가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네들도 다음 수령을 잘 모시게.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준혁에게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준혁은 관할을 둘러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준혁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해원 스님이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해원 스님,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준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네. 해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해심은 어디 있는가? 승우를 돌보고 있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해원 스님은 한참을 준혁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해심에게 너무 가혹했네. 해원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 5년 전 해심을 절에서 내쫓은 건 내 잘못이었네. 해원 스님이 고백했습니다.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죄송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해심을 도와주고 싶네. 자네와 해심 그리고 승우가 청년사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주겠네. 해원 스님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준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해심에게 할 수 있는 속죄일세. 해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준혁이 깊이 절했습니다. 자네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정한 것을 얻었네. 혜원 스님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준혁과 함께 승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은사님, 혜심이 혜원 스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혜심아. 혜원 스님이 혜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사님,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혜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를 보러 왔다. 혜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혜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모두 내 잘못이다. 혜원 스님이 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사님, 이제 자유롭게 살 거라. 내가 선택한 길을 가거라. 혜원 스님이 혜심을 안아주었습니다. 혜심은 혜원 스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의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의절하셨습니다. 준혁이 혜심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정말 죄송합니다. 혜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입니다. 준혁이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가문의 재산도 모두 동생에게 넘어간다고 하네요. 나으리, 저는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준혁이 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네, 나으리. 혜심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으리,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청년사 근처로 갈 거야. 혜원 스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셨단다. 준혁이 승우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사는 거예요? 승우가 기쁘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준혁이 승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말요? 나으리가 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우는 준혁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승우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혜심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과 혜심, 승우는 청년사 아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혜원 스님이 마련해준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승우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그래, 승우야.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혜심이 승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집 주변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땅에 밭을 일궈야겠어.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으리께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려고요? 혜심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야죠. 이제 벼슬아치가 아니니까요.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면서 살아갑시다. 준혁이 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나으리. 혜심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낮에는 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승우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혜심은 집안일을 하고 바느질로 돈을 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세 사람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래? 전직 수령이라던데. 첩을 두고 파직당했다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혁 가족은 성실하게 살았고 이웃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저기 준혁이라는 사람 의외로 성실하네. 그래,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하더라.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숨어라. 도적이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준혁은 집에 있던 승우와 해심을 방 안에 숨겼습니다. 여기서 절대 나오지 마시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위험합니다. 해심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준혁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적 2명이 준혁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 집에도 뭔가 있겠지? 한 도적이 말했습니다. 당장 물러가시오. 준혁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외쳤습니다. 뭐야, 이놈이. 도적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준혁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내가 지킨다. 준혁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도적과 준혁이 싸우는 동안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도 싸우자. 마을 남자들이 농기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도적대는 마을을 떠났고 준혁은 다친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나으리. 해심이 달려와 준혁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준혁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혁 어른. 마을 이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어른 덕분에 우리 마을이 무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준혁 가족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3년 후 준혁과 해심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준혁과 해심이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마을 이장이 선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승우는 새 옷을 입고 부모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축하해요. 승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승우야. 준혁이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심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해심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입니다. 준혁이 해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원 스님도 절에서 내려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해심아, 행복하거라. 해원 스님이 해심을 축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